인공지능, AI 다음으로 이제 기술 지형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후보, 바로 양자 컴퓨팅입니다. 오늘 이 복잡하고도 또 엄청나게 매력적인 세계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에너지, 금융, 신소재 개발 같은 핵심 산업에서요.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정말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특히 오늘은 말이죠. 왜 그 엔비디아나 알파벳 같은 이런 거대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순수하게 양자 기술만 파는 스타트업들보다 앞으로 한 10년, 이 정도 시간 지평에서 봤을 때 왜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느 회사가 더 빠르다 이런 경쟁 구도만 보면 전체 그림을 좀 놓치기 쉬워요. 중요한 건 하드웨어 자체가 얼마나 발전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고 고품질의 큐비트를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물론 중요하고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걸 뒷받침할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그리고 또 기존의 아주 강력한 컴퓨터랑 이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합시킬 거냐,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적분법이죠. 이게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 수요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이 네 가지 틀을 통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전략적인 위치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기술 지형을 이해하시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자세히 풀어보죠. 양자 컴퓨터가 이제 이론상의 가능성을 넘어서요. 실제 세상에서 유용하게 쓰이려면 넘어야 할 기술적인 허들이 이게 상당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 정보의 기본 단위 큐비트라고 하잖아요. 이 개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품질이 더 중요하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외부 잡음에도 정보가 쉽게 손상되지 않고요. 또 오류를 스스로 보정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결합내성 폴트 털러런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결합내성을 갖춘 큐비트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 결합내성.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결맞음 시간 코헤어런스 타임이라는 건데요. 큐비트가 양자 상태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 하는 시간이죠. 네. 이게 너무 짧으면 복잡한 계산을 끝내기도 전에 정보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아, 그렇군요. 현재 기술로는 이 시간이 아직 매우 짧고요. 그래서 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 이것과 함께 풀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결합내성과 긴 결맞음 시간을 갖춘 완벽한 양자 컴퓨터, FTQC라고 부르죠. Fault Tolerance Quantum Computer. 이게 등장하려면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하드웨어만 완성된다고 이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하드웨어 발전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초기에는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바로 소프트웨어 생태계죠. 양자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또 실제 하드웨어에서 돌리기 전에 결과를 예측해보는 시뮬레이션, 이런 걸 돌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고성능 컴퓨터, HPC나 GPU 같은 고전 컴퓨팅 자원이랑 이제 막 시작하는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함께 쓰게 할 거냐. 이 하이브리드 워크플로우를 위한 표준화된 개발 도구, 플랫폼, 이게 필수적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기존 컴퓨팅 기술과의 시너지가 개발 시간이나 비용을 줄이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아,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100% 양자 컴퓨터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겠다 이러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잘 쓰고 있는 기존 컴퓨터의 강점이랑 양자 컴퓨터의 잠재력을 이렇게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이게 현실적인 해법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마치 그 전기차가 완전 대중화되기 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먼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요. 아주 적절한 비유십니다. 네, 초기에는 그런 하이브리드 접근이 가장 실용적인 경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엔비디아의 전략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역시 GPU 분야의 절대 강자답게 말이죠. 자신들의 핵심 역량인 GPU 가속 기술하고 쿠다 퀀텀 같은 자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딱 결합해서요. 양자 연산을 기존 고전 연산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엔비디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그 거대한 개발자 생태계입니다. 아, 쿠다! 네, 전 세계 수많은 개발자들이 이미 엔비디아의 쿠다 플랫폼에 아주 익숙하거든요. 이 강력한 기반 위에서 양자 고전 하이브리드 개발 도구를 제공한다. 이러면 다른 경쟁자들이 정말 쉽게 넘볼 수 없는
사실상의 표준, 데팍토 스탠다드죠. 이 지위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어요. 초기 기술 시장에서는 이런 생태계 선점 효과가 기술 자체의 우위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완벽한 FTQC가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도 할 일이 아주 많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예를 들면 GPU를 활용한 양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복잡한 하이브리드 계산 과정을 잘 조율하는 역할. 이런 데서 먼저 수익을 내겠다. 이런 계산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합니다. 하드웨어 경쟁에만 막 집중하기보다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이걸 다 어우르는 전체 스택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기술 발전의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을 좀 분산시키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개발자들한테 일단 우리 플랫폼 위에서 양자 컴퓨팅 시작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태계 중심 전략에도 위험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지금 주력하는 방식하고 전혀 다른 큐비트 기술, 이온 트랩이나 광자 방식 같은 거요. 여기서 갑자기 혁신적인 돌파구가 확 나온다면 쿠다 퀀텀 생태계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약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위험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어떤 큐비트 기술이 최종 승자가 될지 지금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엔비디아는 자체 하드웨어 개발보다는 플랫폼과 소프트웨어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이게 어떤 하드웨어가 떠오르든 간에 그 위에서 자사의 솔루션이 돌아가게 하려는 그런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아하. 다양한 양자 하드웨어 파트너들하고 협력하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중요한 변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알파벳, 즉 구글의 행보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엔비디아하고는 또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시카모어나 윌로우 같은 초전도체 기반의 양자 프로세서 칩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 상당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알파벳의 전략은 한마디로 수직 통합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칩 설계나 제조 능력뿐만 아니라 양자 회로 설계, 알고리즘 개발, 심지어는 칩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 연구까지 기술 개발의 거의 모든 단계를 내부적으로 다 소화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개선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마치 과거의 반도체 산업에서 인텔이 보여줬던 모델하고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체 칩 개발 역량 말고 또 다른 강점은 뭐가 있을까요? 서크 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외부 개발자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죠. 이게 엔비디아의 쿠다처럼 자사기술 중심의 생태계를 만들려는 시도이면서도 동시에 오픈소스 모델을 통해서 더 넓은 참여를 유도하고요. 이걸로 기술 표준 경쟁에서 좀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양쪽에서 다 영향력을 키우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글 클라우드가 있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자체 개발한 양자 프로세서는 물론이고 TPU나 GPU 같은 고성능 컴퓨팅 자원까지 다 통합된 하이브리드 환경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강점이죠. 네. 퀀텀 기술을 이제 막 도입하려는 초기 기업 고객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금융 모델링이나 신약 개발 시뮬레이션, 물류 최적화 같은 분야요. 이런 기업들한테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고객 확보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엔비디아가 플랫폼과 생태계 중심이라면 알파벳은 하드웨어부터 클라우드까지 이걸 더 깊숙이 통합하는 전략이네요. 자, 그럼 이 분석들을 좀 종합해 볼 때 왜 순수하게 양자 컴퓨팅만 하는 스타트업들보다 이들 빅테크가 향후 10년 경쟁에서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돈이 많아서일까요? 자본력 분명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FTQC 개발, 그리고 대규모 양자 컴퓨터 구축, 여기에는 정말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비용하고 설비 투자가 꾸준히 들어가야 해요. 이게 수십억 달러 규모가 될 수도 있고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근데 안정적인 캐시카우, 그러니까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을 가진 빅테크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출렁거려도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를 감당할 체력이 있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자본 말고 또 어떤 구조적인 이점이 있을까요? 이미 확보된 그 방대한 기업 고객 기반, 그리고 영업망,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아, 그렇죠. 고객 기반. 새로운 양자 솔루션이나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개발했을 때 이걸 시험하고 피드백을 받을 잠재 고객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초기 매출을 일으키는 것까지 훨씬 수월합니다. 스타트업은 이 모든 걸 정말 처음부터 다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통합 제공의 이점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나로 딱 묶어서 제공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 기술을 막 조합해야 하는 복잡성 없이 더 쉽게 시작할 수 있죠. 특히 초기 도입 비용, 그러니까 TCO, 총소요 비용이라고 하죠. 이걸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 기술이 우리 문제 해결에 정말 도움이 될까? 이걸 검증하는 단계, POC, 개념 증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POC. 이 단계를 거쳐서 실제 운영 환경에 적용하는 과정 전반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빅테크의 큰 강점입니다. 자, 그럼 향후 한 10년 정도 기간을 볼 때요. 양자 컴퓨팅이 실제로 뭔가 가치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구체적인 분야는 어디일까요? 아직은 좀 먼 미래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현재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분야는 역시 금융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복잡한 금융상품 가격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포트폴리오 최적화, 그리고 시장 위험 분석 같은 거요. 이런 데서 기존 컴퓨터로는 풀기 어려웠던 문제에 어떤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요. 네, 금융 분야 중요하죠. 또 에너지나 화학 분야에서는 새로운 촉매를 설계하거나 배터리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신소재를 찾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신약 개발 과정하고도 밀접하게 연결되고요. 그렇죠. 신소재, 신약. 그리고 물류나 공급망 관리에서는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는 문제에 적용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분야가 보안입니다. 미래에 정말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현재 우리가 쓰는 암호 체계가 다 무력화될 수 있거든요. 아, 양자내성 암호, PQC.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양자 내성 암호, PQC로의 전환이 아주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야에서 초기에는 아까 계속 강조하셨던 하이브리드 방식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처럼 잠재력은 정말 크지만 이 분야의 발전을 지켜보거나 혹은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몇 가지 중요한 점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술 자체의 성숙도예요. 큐비트의 오류율이 얼마나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지, 결맞음 시간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실제 계산에 쓸 수 있는 논리적 큐비트 수는 얼마나 확보되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기술 지표들을 면밀히 추적해야 합니다. 네, 기술 성숙도. 둘째는 하이브리드 컴퓨팅을 위한 소프트웨어 스택하고 개발 도구가 얼마나 사용하기 편리하고 또 강력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개발자 커뮤니티는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 이걸 봐야 하고요. 셋째로는 이게 실제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수익화 모델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산업 분야에서 먼저 좀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국 정부의 양자 개실 육성 정책이나 관련 규제 동향도 시장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위험 요인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위험은 역시 그 FTQC 구현이 예상보다 훨씬 늦어지는 경우겠죠. 아, 그렇죠. 지원 가능성. 이 경우에 현재의 높은 기대감이 좀 조정되면서 관련 시장이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초전도체, 이온 트랩, 광자, 중성원자 등등 다양한 방식의 큐비트 기술이 경쟁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어떤 기술이 최종 승자가 될지 혹은 특정 문제 유형에 따라서 다른 기술이 더 적합할지 이게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특정 기술에만 올인하는 전략은 좀 위험 부담이 크다고 봐야죠. 마지막으로 어렵게 개발한 양자 알고리즘이나 하드웨어가 특정 산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각보다 비효율적이거나 혹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경제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듯이 완벽한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중간 단계로서 하이브리드 방식이 제공하는 그 실질적인 가치를 좀 냉정하게 평가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양자 컴퓨팅의 현주소 그리고 미래 전망,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전략적 우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향후 10년은 순수한 양자 컴퓨팅 그 자체보다는 기존의 고전 컴퓨터와 양자 컴퓨팅의 장점을 결합한 양자 고전 하이브리드 방식, 이게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개발자 생태계까지 이걸 다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을 하는 엔비디아와 알파벳 같은 기업들이 기술력, 시장 접근성, 그리고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할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 빅테크는 특정 큐비트 기술 경로가 혹시 실패하더라도 그 위험을 분산시킬 수가 있고요. 또 긴 호흡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재정적인 안정성을 갖추고 있죠.
또 하나, 초기 시장에서 기술 표준을 형성하고 생태계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게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수 양자 스타트업들에게는 분명 좀 힘겨운 싸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네요. 엔비디아와 알파벳 같은 이런 거대 기업들이 이렇게 유리한 위치를 먼저 딱 점하고 있다면 미래의 양자 컴퓨팅 혁신은 주로 이들 기업의 어떤 통제하에서만 이루어지게 될까요? 아니면 이 거인들의 발밑에서도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로 무장한 다크호스가 불쑥 나타나서 현재의 판도를 뒤흔들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걸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양자 컴퓨팅의 미래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아주 흥미진진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